안녕하세요. 읽는 건강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른 기사는 우리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에 비만약 처방을 많이 받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에도 사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 GLP-1 제제라고 하죠. 이 약들이 효과도 물론 좋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른 기사는 이제 조선비주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5년 4월 2일, 그러니까 올해 봄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실 이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탈모에 대한 기사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살 빼는데 머리까지 위고비 식욕 억제제보다 탈모 위험이 52%가 높다 라고 했고요. 탈모가 우려되면 비만약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비만약 위고비죠.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억제제보다 탈모 부작용 위험이 52%가 높다라고 합니다. 탈모가 염려가 된다면 이 비만 치료제 사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마야르 에트미난이라는 교수의 연구진은 2006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또 식욕 억제제인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성분의 콘트라부를 처방받은 성인 비만 환자를 비교해 봤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을 모방한 약물인데요. 원래는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보고서 당뇨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서 비만약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된 거죠. 위고비는 소화 속도를 낮춰서 적은 식사로도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라이릴리 마운자로도 GLP-1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 마운자로 처방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GLP-1 계열의 약물은 사실 당뇨나 비만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지방간, 또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메스꺼움, 구토 같은 일반적인 위장관 계열 부작용과 근감소,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탈모인데요. 이 위고비 임상 실험 중에서 중증 비만 성인의 3%, 그리고 청소년의 한 4% 정도 탈모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실제로 투약받은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가 되었고요. 이번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은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강한 식욕 억제 효과가 영양 결핍을 유발해서 탈모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 능력은 환자가 음식을 덜 먹도록 유도하는데 특히 탈모와 관련이 큰 단백질의 결핍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모발 주기에 혼란을 가져와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연적인 모발 주기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고비의 강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장점이자 또 반면에 단점으로 작용해서 이런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LP-1 계열 약물은 탈모 증상 중에서도 모발이 생성하고 성장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탈락되는 휴지기 탈모, 그리고
민머리를 말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기 탈모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해서 모낭의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탈모와 같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혹은 이런 부작용들에 민감한 고위험군 환자분들께서는 이 GLP-1 계열의 비만약을 처방받는 것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 인체 내에서 무언가 강력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반대 작용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잠잘 때 켜둔 불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인다. 즉 우리가 수면할 때 잠을 잘 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불을 켜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야간 수면 중에 인공 조명에 노출이 되면 심혈관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인체의 일주기 리듬은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잘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상식적이죠. 그런데 밤에 조명이 있으면 뇌의 스트레스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신에 퍼져 있는 동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밤에는 쉬어야 하고 그러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완벽한 어둠일수록 우리의 그러니까 뇌의 스트레스 관련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뇌의 기능이 좀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약간의 빛이 있는 거 어둡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기사에서는 어두울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야간의 인공 조명 노출과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CT와 펫 뇌 영상 검사를 받은 건강한 성인 466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세 평균 나이고 남성 비율이 43%였는데요. 연구진들은 이제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보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 복사계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별빛이나 달빛은 이 밝기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보정을 해서 정확한 값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참가자의 약 17%가 주요 심혈관 질환을 겪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인공 조명 노출량이 많을수록 심장병의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성인 466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 데이터셋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 조명 노출량이 1단위 증가할수록 5년 동안 심근경색의 위험이 35%, 10년에는 22%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빛에 노출이 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전신 혈관 염증이 유발이 되고 동맥경화 위험이 증가된다라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난 7일부터 10일, 그러니까 10월 달이거든요. 미국의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심장협회 과학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관찰 연구라는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어둠 속에서 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수면 환경이라는 기존 증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구에서는 100럭스,
이거는 이제 TV나 스마트폰의 불빛 수준 정도인데 이 불빛 아래 잠을 잔 집단은 3럭스, 희미한 실내 조명 수준에서 잔 집단과 비교해서 심박수 증가, 깊은 수면 감소, 인슐린 민감도 저하 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의 연구진도 밤에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 노출을, 그러니까 야간의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암막 커튼, 안대, 그 다음에 침실 안에서는 전자기기를 제한하고 이런 방법들이 권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불을 끄고 자는 단순한 습관이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어두운 환경, 그리고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가급적 가장 어두운 환경을 만드시는 게 건강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윤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낸 논문인데요. 이 비만이 결국에는 암까지도 연관이 된다, 그런 논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만이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로 인해서 암 발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조직에서 분리되는 생리활성 물질 아디포카인이라는 이 물질이 이 비만과 암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는 점인데요. 아디포카인 신호체계의 불균형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신생 촉진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등 종양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성과는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면역, 대사 이상이 결합된 복합 질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최근의 학계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디포카인 이상 신호는 종양 성장뿐 아니라 만성 염증, 대사 질환, 조직 섬유화 등 다양한 병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 연구는 이제 비만과 암의 기존 해석은 물론이고 새로운 항암 치료 표적 발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한 것도 서러운데 암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해외에 있는 기사인데요. 이 헬스라인이라는 이 미국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이 멜라토닌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멜라토닌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하도록 개발된 이제 약은 아니고 단기에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적정 지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 불면증에 적용하기 위해서 복용할 경우 이 기사처럼 심장 질환을 오히려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사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매일 밤 먹던 멜라토닌이 사실은 심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까도 사실 우리가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지난달에 학회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불면증 환자의 멜라토닌을 장기 복용이 심혈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을 1년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에 심부전이 90%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3.5배, 그리고 심부전이 아닌 다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불면증이 있는데 멜라토닌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또 1년 이상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즉 동일하게 불면증이 있지만 멜라토닌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멜라토닌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심부전 내지는 사망 위험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멜라토닌을 복용했다고 해서 신부전이 유발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만성 수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원래 안 좋았을 확률이 높죠. 이게 꼭 멜라토닌이 이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멜라토닌은 이렇게 단기에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 수면 보조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번 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나은 수면을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다양한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비약물 치료법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전문가와의 상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환경, 그 다음에 빛 관리, 자극적인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이제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끊고 진정한 수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헬스라인의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초가공식품이 이 대장암 여성들의 그 대장암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주제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과 젊은 대장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이 기사에서는 50대 미만 성인 여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세대에서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발병률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인데 50세 미만 혹은 그 무렵의 여성들의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식습관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식단, 비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이 이제 의심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5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대장암 발생 위험이 45%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45%면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러면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이냐? 초가공, 가공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빵, 특히 시리얼, 이 시리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죠. 그리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영양물질은 있다라고 하지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냉장식품, 냉동식품, 또 가당식품, 액상과당이나 이런 설탕, 정제당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이죠. 핫도그, 소세지, 햄 이런 데 역시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고요. 감자칩 마찬가지죠. 감자를 잘라서 튀겨서 기름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섬유질, 비타민 등 중요한 물질들이 적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제된 전분, 첨가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영양소는 낮고 유통기한은 긴 이런 것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느냐? 간호사 건강연구 2라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기반을 하는데요. 24년 동안 29,000명 이상의 여성 간호사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들이죠. 그리고 섭취량이 많을수록 그 위험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3회 섭취한 최저 섭취 그룹에 비해서 하루 평균 10회 섭취한 최고 그룹에서는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번 연구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남성은 이제 평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4년마다 시행된 설문조사를 통한 자가보고 데이터이고요. 또 알코올이 초가공식품에 포함되어 분석되었는데
알코올 자체만으로도 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암 위험을 높일까요? 초가공식품은 일단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내 염증을 증가시키고요. 과체중 유발, 용종 위험해서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비만을 초래하고 이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단은 사실 일일 칼로리 섭취량의 60%가 이 초가공식품에서 비롯된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의 식단을 돌아보면 정말 이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포함해서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줄여야 되겠죠. 특히 이런 당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과자와 빵들. 그래서 식단 개선과 함께 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빈도죠.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냉동 피자가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냉동 피자가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가 될 때입니다.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먹지 않는 경우에는 즐겁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상 오늘 준비한 읽는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기사를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